옛날 옛적 조선의 하늘이 가장 맑고 높던 성종 임금 치세의 일입니다. 한양 도성에는 문물이 넘쳐 흘렀고 저작거리에는 웃음꽃이 피었으며 양반가의 기와 지붕 위로는 태평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라 안팎이 고요하고 풍성하여 백성들은 이를 일러 태평성대라 불렀지요. 그러나 겉으로 잔잔해 보이는 물 아래에도 물살은 흐르는 법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근교의 양반가 밀집 지역에서는 알듯 모를 듯한 소문 하나가 사대부들 사이를 은밀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팔도를 유람하며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관상가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었지요. 천한 신부는 바꿀 수 있어도 타고난 하늘의 그릇은 감출 수가 없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명당을 사고 관상가를 불러 자식의 운세를 점치던 사대부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그릇이란 것이 정령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수호하려 애쓰는 혈통의 권위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불안이었지요. 탐욕이란 본디 두려움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양반가의 마님들은 용하다는 관상가라면 어디서든 불러들였고 영감들은 자식의 사주를 손에 꼭 쥐고 명당 자리를 찾아 밤새 의논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태평성대여 속으로는 저마다의 욕심으로 들끓던 시절이었지요. 그 소문이 씨앗이 되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한 그루 나무로 자라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태평성대의 그늘 아래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버들이었습니다. 한양 근교 최진사 댁의 하급 노비로 부모를 잃고 빚 대신 팔려와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부엌댁이었지요.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에 눈을 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이슬이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버들의 두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솥을 닦고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손이었으니 볼수록 안타까운 손이었지요. 얼굴에도 항상 검댕이 묻어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아이가 소녀인지 사내 아이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검댕이 덮여 있어도 버들의 눈동자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북극성처럼 맑고 깊은 눈이었지요. 최진사 댁 몸종들 중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그 눈빛에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버들은 눈물을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진사 댁마님이 일을 잘못했다 하여 회초리를 들어도 큰어른의 시비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뺨을 올려붙여도 버들은 이를 악물고 서 있을 뿐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히려 마님의 심기를 더 건드렸습니다만 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이곳에서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 버들에게도 단 하나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디 낡은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끈 색도 바래고 매듭도 풀어져 가는 남들 눈에는 하찮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러나 버들은 그것을 옷고름 깊숙이 품고 자고 밥을 굶어도 그것만은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미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으니까요. 어미는 떠나는 날 버들의 손에 그 놀이개를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버들아, 이것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린 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미가 왜 그리 당부하였는지 그 놀이개가 무엇인지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지요.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도 버들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몸종이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 자기 일인 양 마음이 아팠고 길고양이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제 밥 한 술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런 버들을 보며 다른 몸종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는 종년으로 태어나기엔 너무 고운 마음씨를 가졌어. 그 말이 칭찬인지 안타까움인지 버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들이 발 디디고 사는 최진사 댁에는 저마다의 욕망을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한양 근교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였습니다. 벼슬은 진사에 그쳤으나 그 아쉬움을 자식에게 풀려는 마음이 남달리 강한 인물이었지요. 특히 무남 동녀 외동딸 옥년을 세자빈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은 뒤로는 용하다는 점쟁이와 관상가를 쉼없이 불러들이며 딸의 운세를 점쳤습니다. 최 진사 부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왕실에 드리겠다는 집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니 그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것 하나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최 진사 부인은 집안의 노비들을 자식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어린 몸종들조차 함부로 바깥을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들을 가장 눈엣 가시로 여겼는데 그 이유를 버들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눈에 버들이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댕이에 덮여 있어도 헐벗고 굶주려 있어도 버들의 눈빛에는 함부로 눌러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이 불길했습니다. 종년의 눈빛이 왜 저리 당당한지 볼 때마다 이유 모를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해 봄, 팔도를 유람하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가 한양 근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백운 도사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에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었지요. 그가 관상을 한번 봐주면 그 집안의 흥망이 달라진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권문세가의 영감들이 수십량 은자를 들고 문전에 줄을 서도 백운 도사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 도성에는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선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허름한 무명 도포의 갓을 눌러쓰고 장터를 돌아보고 마을 어귀에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청년이었지요. 말씨는 점잖고 눈빛은 형형하였으며 어떤 말을 들어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분을 숨기고 민초의 삶을 살피러 나온 왕세자라는 것을 그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이 한 곳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은 물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우물 수위가 날마다 낮아졌습니다. 가뭄이 든 것이지요. 마을 어른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백성들은 타들어가는 농사를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최 진사 댁에서도 기우제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버들에게는 더욱 고된 시절이었습니다. 기우제 음식 준비로 부엌은 밤낮이 따로 없었고 버들은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제기를 닦는 일이 쉴 틈 없이 이어졌지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그날 최 진사가 딸의 운세를 보겠다며 관상가를 집으로 들이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운 도사가 이 근방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었지요. 최 진사 부인은 즉각 사람을 풀어 그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옥년 낭자의 운세가 세자빈 간택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은자 100냥이라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였지요. 버들은 그런 집안의 소란을 뒤로하고 점심때쯤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빛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거칠게 쏟아지는 햇볕 아래 노인은 그야말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버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최 진사 댁마님은 허락 없이 음식을 나누어 주면 엄히 다스리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더구나 기우제를 앞두고 준비한 음식이라면 더욱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었지요. 버들의 손에는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보리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치 버들의 끼니였습니다.
버들은 잠시 노인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십니까? 버들은 노인의 등을 부축하여 느티나무 그늘에 기대 앉히고 자신의 보리밥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물 한 모금도 곁들여 드렸지요. 배고픔은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은 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밥을 건네준 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두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밥덩이가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버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숟가락을 떨어뜨리듯 온몸에 힘이 빠진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버들은 의아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한 자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들은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이튿날 백운 도사가 최 진사 댁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최 진사 부인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모셔온 것이었지요. 뜰악에는 옥년 낭자가 곱게 단장을 하고 앉아 있었고 최 진사는 은자를 담은 보자기를 품속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몸종들은 너도 나도 구경을 하려고 담장 뒤에 몸을 숨겼지요. 백운 도사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옥년 낭자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던 노인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마침 그때 우물에서 물을 떠오던 버들이 두 손에 물동이를 들고 마당 귀퉁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검댕이 묻은 얼굴에 허름한 배옷차림이었지요. 버들은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운 도사의 두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인은 버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팔도에 이름 높은 백운 도사가 검댕이 묻은 부엌대기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훗날 국모가 되실 분을 몰라보고 이리 늦게 배우니 황공하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물동이가 땅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버들은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종년이옵니다. 천안 부엌대기에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백운 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눈이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상을 보아왔습니다만 이런 상은 생전 처음이옵니다. 하늘이 내리신 기운이 이 낭자에게 가득하니 어찌 감히 제가 함부로 일어설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 진사 부인의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옥년 낭자는 치마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지요. 집안의 몸종들은 담장 뒤에서 숨죽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저 아이는 우리 집 종년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그러나 백운 도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은 오로지 버들에게만 향해 있었지요. 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자신을 향해 굴러오는 것 같은 예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온몸을 감쌌지요. 버들은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 진사 내외는 사랑채에서 오랫동안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은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지요.
저 계집아이를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소. 최 진사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 백운 도사의 말을 듣고 난 뒤로 부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찌 처리할 생각이오? 최 진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지요. 입을 막아야 합니다. 백운 도사의 말이 바깥에 퍼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해요. 저 종년이 살아있는 한 우리 옥년이의 앞날은 없습니다. 최 진사는 촛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가늘게 흔들리다가 다시 똑바로 섰지요. 죽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소. 백운 도사가 무엇라 할지 모르고 주변 눈도 있소. 죽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소이다. 부인이 눈을 빛냈습니다. 최 진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용하는 것이오. 버들을 죽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버들을 이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지요. 백운 도사의 예언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버들을 별당에 가두고 그 행색을 꾸며 자신의 양녀로 위장시키는 것이었지요. 이름도 없는 종년이 아니라 최 진사의 양녀로서 간택에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들이 정말로 국무의 상을 타고 났다면 그 복은 자신의 가문 이름으로 거두면 될 일이었지요. 만약 예언이 빗나간다 해도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별당으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옷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고운 비취색 저고리와 다홍치마, 은비녀와 옷가락지까지 버들의 눈에는 꿈속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지요. 최 진사 부인이 버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양녀다. 이름은 최연아, 진사 댁둘째 낭자다. 그리 알아라. 버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종년입니다. 입 다물고 들어라.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 이것이 내가 알아야 할 전부다. 버들은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생전 처음 손에 꼭 맞는 비단 저고리가 몸에 닿았을 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몸에 익지 않은 옷은 갑옷처럼 무거웠지요. 별당의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버들은 창살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하늘은 보이는데 날아갈 수는 없었지요. 신분의 괴리감이 물처럼 차오르며 버들의 가슴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그 맑고 깊은 눈동자에 조용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별당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담장 너머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들이우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적을 채우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예법 스승이 들어와 절하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몸 하나로 종의 삶을 살아온 버들에게 그것은 낯설고도 고된 공부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위에서 무언가가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온 것은 칼을 든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였지요. 착지를 잘못했는지 발목을 약간 삐끗하며 땅에 내려선 그는 버들과 눈이 마주치자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달빛이 버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낮에는 검댕이가 덮고 있어 알아보기 어렵던 얼굴이 달빛 아래에서는 오롯이 드러났지요. 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선비의 눈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죄송하오, 길을 잘못 들었소. 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당황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묘한 무게가 있었지요. 이 댁 별당이 사람이 사는 곳인 줄 몰랐소. 부근을 살피다 담이 낮아 무심결에 넘었소이다. 버들은 소리를 지르려다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마님이 달려올 것이고 그러면 이 선비의 신세가 어찌 될지 모를 일이었지요. 어서 나가십시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닙니다. 알고 있소. 선비는 가려는 기색 없이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낭자는 왜 울고 있소? 버들은 그 말에 손으로 뺨을 짚었습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요. 안 운다고 생각했는데 달빛이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뺨에 달빛이 젖어 있소. 버들은 얼른 소매로 뺨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낯설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이선이라 하오. 선비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버들이라 합니다. 버들도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선은 그 이름을 한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감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담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들은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지요. 바람에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좋은 이름이요. 버들은 처음으로 제 이름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년의 이름이라 별 뜻 없이 붙여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지요. 이선은 그날 밤 담을 다시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이선은 달이 뜨면 나타났습니다. 버들의 별당 담장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이야기, 백성들의 삶 이야기, 하늘의 별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버들은 이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선 또한 버들의 속사정을 다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한여름 밤의 열기도 그 앞에서는 고요해지는 듯했습니다. 별당의 생활이 보름을 넘기면서 버들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옥년 낭자였습니다. 최진사의 친딸인 옥년은 아버지가 버들을 양녀로 드린다는 결정을 내린 날부터 눈에 불을 켰습니다. 자신이 세자빈 간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자존심과 종년에 지나지 않는 버들이 자신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비단옷을 입는다는 사실이 뒤엉켜 시기심이 독처럼 온몸에 퍼진 것이었지요. 옥년은 어미의 눈을 피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별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었습니다. 종년 주제에 비단옷이라니 어울리지도 않는구나. 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간택이 끝나면 너 같은 건 바로 내쫓아 버릴 테니 꿈 같은 소리는 접어두거라. 버들은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꾸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자 옥년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법 공부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버들 앞에 옥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버들이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의 옷고름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바느질이 뜯어지는 소리가 나며 옷이 찢겼습니다. 이 옷이 내 살결에 닿는 것 자체가 욕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옥년은 버들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버들의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지요. 그러나 버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들이 느끼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종년으로 살 때는 매를 맞아도 제 신분으로 맞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양녀 행세를 해야 하는 처지이면서도 여전히 종년처럼 맞고 있는 이 상황이 버들로 하여금 자신이 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종년인가, 낭자인가. 그 혼란이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버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뜯어진 옷고름을 다시 여미고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나다.
그날부터 버들은 예법 공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절하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을 빠르게 익혀나갔지요. 고난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언된 상이 서서히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별당에서 보낸 한 달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버들은 잠을 자다가 가슴이 몹시 답답하여 눈을 떴습니다. 옷고름 안쪽에 품고 있던 놀이개가 살에 눌려 불편했던 것이지요. 버들은 놀이개를 꺼내어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끈에 매달린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비취색 옥 조각에 금실로 꽃매듭이 묶여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옥 조각 뒷면에 가느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선이 밤마다 와서 글을 가르쳐 준 덕분에 예전보다는 글을 읽을 수 있었지요. 달빛에 의지하여 간신히 새겨진 글자를 해독했을 때 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씨 가문의 정표, 딱 6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6글자는 버들의 세상을 뒤흔들었지요. 버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른 몸종 어미에게서 들은 적 있었지요. 윤판서 가문,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가문이었으나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을 당한 집안. 어른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꺼려했습니다. 버들의 어미가 그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인가. 아니, 어미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들 자신이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었지요. 버들은 밤새도록 놀이개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민이라고 믿어왔던 자신의 뿌리가 사실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양반가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지요.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버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영모 가문의 후손은 어디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두려움이 가라앉고 나자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버들이 느낀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지요. 아무 죄 없이 역적으로 몰려 세상에서 사라진 가문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땅 속에 묻힌 원한이 버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버들은 놀이개를 다시 옷 안에 깊숙이 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한 이유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놀이개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선은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잃었다는 핑계였고 그 다음에는 근방을 살피다 왔다는 말이었으며 그 뒤로는 아무 핑계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버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이선은 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별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선이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글자를 쓰면 버들이 따라 썼지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것도 더뎠던 버들이 보름이 지나자 제법 문장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버들이 어려운 글자 앞에서 멈추자 이선이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오. 이선이 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붓을 함께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을 통해 전해오는 온기는 작은 것이었지만 버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것이 작지 않게 울렸지요. 이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을 이끌던 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 됩니다. 버들이 먼저 손을 빼었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지요. 이선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마룻바닥에 다음 글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버들은 이선에게 세상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은 어찌 사는지, 가뭄이 든 해의 농사는 어찌 짓는지, 조정에서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물었지요. 이선은 버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했습니다. 버들이 묻는 것들이
여느 낭자들이 묻는 것들과 달랐습니다. 시장이나 혼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것을 물었지요. 이선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버들 또한 이선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종년으로 보지도 낭자로 꾸며진 모습으로 보지도 않는 그 눈빛이 좋았지요. 버들 그 자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가짜 신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양녀로 포장된 채 그 속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정체는 역적 가문의 후손이었지요. 이선이 그 사실을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버들은 이선을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그만큼 이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마음이 마치 화롯불처럼 버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최진사 댁에 들떠있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나라에서 세자빈 간택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양반과 처자들 중 일정 나이의 규수들을 대상으로 간택이 진행될 것이라는 방문이 각 고을에 붙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날로 사랑채를 오가며 손을 비볐고 최진사 부인은 옥년 낭자의 옷을 꺼내어 들었지요. 그러나 최진사의 계획은 옥년이 아니라 버들이었습니다. 버들을 자신의 양녀 최연하로 등록하여 간택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었지요. 백운 도사가 국모의 상이라 한 것이 버들이었으니 그 복을 최씨 가문의 이름으로 거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들은 그 계획을 별당에서 들었습니다. 예법 스승이 수업 중에 슬쩍 흘린 말로 알게 된 것이었지요. 버들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간택에 나간다면 가짜 신분이 탄로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어떻게 서류를 꾸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 버들은 물론이고 최진사 일가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지요. 조선의 법도에서 왕실을 속이는 것은 거열형에 해당하는 대역죄였으니까요. 그때 별당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백운 도사였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별당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담장 아래 서 있었습니다. 버들은 눈을 크게 떴지요. 어르신,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백운 도사는 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하려 하고 있지요? 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오. 그러나 낭자,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피한다고 운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 운명은 피하는 자를 더 가혹하게 쫓아오는 법이오. 맞서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버들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이선이 왔을 때 버들은 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이선은 그 조용함을 읽었지만 먼저 묻지 않았지요. 다만 달빛 아래에서 버들의 옆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가 없는 길을 가시오. 이선이 말했습니다. 버들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선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버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간택 날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별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초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버들은 그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초상화 속 인물은 왕세자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형한 눈빛, 낮고 묵직한 분위기, 그 얼굴이 버들의 눈에는 낯설지 않았지요. 이선이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어와 그를 가르쳐주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달빛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던 그 선비가 이 나라의 왕세자였습니다. 버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는 얼굴이로구나. 버들은 애써 표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모르는 분입니다. 눈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 최 진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최 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어차피 그것이 진상을 파악하는데 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버들이 간택장에서 세자를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은 담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별당 창가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어제와 같이 밝았지만 오늘은 그 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이 세자라면 자신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버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역적 가문의 후손이요. 종년으로 살다가 가짜 양녀로 포장된 자신이 이 나라의 왕세자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달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감히 내가 그분의 곁을 바랄 수 있겠는가. 버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을 끄려고 손으로 덮었는데 그 손에 오히려 데이는 것 같은 아픔이었지요. 버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달빛은 변함없이 밝았습니다. 그 이후 사흘 동안 버들은 별당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예법 공부도 거부했습니다. 예법 스승이 들어와도 눈을 감고 있었지요. 최 진사 부인이 역정을 내도 옥년이 독한 말을 내뱉어도 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들의 마음속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이 집을 빠져나가 어디든 숨어라. 내 신분이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역적 가문의 딸이 왕실의 간택장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부엌대기로 돌아가 평생 검댕이를 뒤집어 쓰고 살아갈 것인가? 어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 한 놀이개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고 사라질 것인가? 사흘째 밤, 버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이 거의 차 있었습니다. 버들은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슴 속에서 놀이개를 꺼내어 손에 꼭 쥐었지요.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던 말이 이제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이개가 가리키는 진실을, 그 진실이 요구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지요. 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버들은 예법 스승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법 스승은 놀란 눈으로 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쟁취하는 것이었지요. 버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말이지요. 간택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들은 예법을 익히며 품속의 놀이개를 더욱 단단히 품었습니다. 간택장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버들의 눈빛에는 다시 그 북극성 같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간택 전날 밤이었습니다. 버들은 내일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별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머리에 올릴 비녀도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사람의 말임을 알 수 있었지요. 최 진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버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일 간택장에서 저 아이가 입장하기 직전에 포교를 대령시켜 놓으시오. 때를 봐서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 즉시 종년이라 고발하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아이는 그 자리에서 잡혀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간택장이 한바탕 소란스러워지지 않겠소. 그 혼란 속에서 우리 옥년이가 더 돋보이게 될 것이오. 최 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버들의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버드를 살려둔 것도, 양녀로 꾸민 것도, 예법을 가르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지요. 버드를 간택장에 데려가 그 자리에서 고발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에 옥년 낭자를 세자의 눈에 들게 한다는 계략이었습니다. 버들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충격이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버들이 이미 이런 일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인지 버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굽혀 품 놀이개를 꺼내어 꼭 쥐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별당을 빠져나가 멀리 도망친다면 내일의 고발은 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버들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어미가 남긴 놀이개의 진실도 윤 판서 가문의 억울함도 모두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지요. 버들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올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간택 전날 밤, 달이 채 중천에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별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교 둘이 들이닥쳤고 그 뒤에 최진사가 따라 들어왔지요. 저 계집아이를 잡아라. 양민을 사칭한 종년이다. 버들은 일어서기도 전에 두 팔이 붙잡혔습니다. 최진사는 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덕분에 이 댁 주인은 큰 은혜를 입겠구나. 그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버들이 겪어온 모든 것이 그에게는 처음부터 하나의 계략이었고 이제 그 계략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에 불과했지요. 버들은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옥사는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쇠창살 사이로 파고들었고 지피라도 깔려 있으면 다행인 바닥에는 차갑고 습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버들은 무릎을 세우고 웅크린 채 놀이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보다 더 깊이 떨어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포졸이 음식 그릇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최진사 부인이 보낸 것이라 했지요. 뜨끈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던 버들에게 음식 냄새는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그 그릇을 받아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버들은 부엌대기로 수년을 지내며 온갖 재료의 냄새를 맡아왔습니다. 죽 냄새에서 나지 않아야 할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요. 쓴 풀과 비슷하면서도 그보다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버들은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죽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진사 부인은 간택장에서의 소란보다 버들을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편을 택한 것이었지요. 버들은 그릇을 구석으로 밀어두고 등을 창살에 기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놀이개를 쥔 손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의 얼굴을 떠올렸고 이선의 목소리를 떠올렸으며 백운도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피하지 말고 운명에 맞서라. 맞서야 할 운명이 지금 이 쇠창살 안에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진사 댁의 양녀가 실은 종년이었다는 말이 한양 근교의 저작거리와 양반가를 돌아다녔지요. 사람들은 제각각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식은 예상치 못한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은 소식을 듣는 즉시 수행원 하나만을 데리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왕세자가 법도를 어기고 한밤중에 홀로 잠행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행원이 말렸지만 이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그 한마디로 수행원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옥사에 다다른 이선은 옥졸을 불러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옥졸이 놀라 엎드렸지요. 저 안에 갇힌 낭자를 내보내어라. 그것은 최진사의 명에 따라 가둔 것이어서
최진사의 명이 왕세자의 명보다 높은가? 옥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들이 옥사 밖으로 나왔을 때 이선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버들은 이선이 왕세자라는 것을 알았고 이선은 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간택장에 서시오. 내가 함께할 것이오. 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저아의 곁에 설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늘이 하는 것이오. 이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이선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버들은 독이 든 음식을 거부하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것인가, 설 것인가. 버들의 손이 풍개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설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간택장이 열렸습니다. 궁궐의 한 정각에 마련된 자리에는 대비마마와 왕께서 좌정하셨고 좌우로 4명부의 어른들과 조정 대신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처자들이 차례로 입장하는 엄숙한 자리였지요. 버들이 입장하자 예상대로였습니다. 최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를 멈추시오. 저 아이는 우리 댁 종년이오. 양민을 사칭한 거진 낭자이오. 간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들었고 대비마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포교들이 버들을 향해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그 자리에 단정히 서서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무슨 연고로 저 아이가 종년이라 하는 것이오?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진사가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 댁에서 부엌일을 맡았던 종년이옵니다. 소인이 양녀로 드릴 뜻이 없었거늘 저 아이가 제 발로 행세를 한 것이옵니다. 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녀,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비마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들은 품속 놀이개를 꺼내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어미가 남기신 유품이옵니다. 윤씨 가문의 신물이라 새겨져 있사옵니다. 간택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윤판서 가문. 20여 년 전 영모로 멸문당한 가문의 이름이었지요. 그 이름을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간택장의 뒤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백운 도사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흰 수염의 노인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굽히지 않았지요. 소인,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말하라. 저 낭자는 20여 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윤판서의 손녀이옵니다. 그리고 그 역모를 꾸민 자는 바로 저 최진사의 선친이옵니다. 간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 노인이 미쳤소.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것이오. 백운 도사는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포도청 낭청이 목숨을 걸고 기록해둔 문서이옵니다. 소인은 그 낭청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로 이 문서를 수십 년 동안 간직해왔사옵니다. 윤 판서 가문의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질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려왔지요. 간택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바마마, 대비마마, 소자도 이 낭자를 수차례 뵌 적이 있사옵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던 중 우연히 만난 것이었으나 소자는 그때 이미 이 낭자의 기품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대비마마가 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버들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놀이개를 쥔 채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북극성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대비마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 낭자의 눈을 보아라. 전각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버들을 보았습니다. 저런 눈을 가진 자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다. 최진사가 다시 소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길이 최진사에게 향하는 순간 최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 안에 쥔 놀이개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미의 손이 닿는 것 같았지요. 간택장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 조정에서는 즉각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운 도사가 내놓은 문서는 진본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당시 포도청의 낭청이었던 이가 목숨을 걸고 기록해 둔 것이었지요. 문서에는 윤 판서 가문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최진사의 선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 가문은 윤 씨 가문의 재산과 땅을 탐냈습니다. 당시 윤 판서는 한양 근교의 넓은 전답과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지요. 최 진사의 선친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영모의 증거를 꾸며냈고 결국 윤 판서 일가는 멸문을 당했습니다. 최 씨 가문은 그 재산을 고스란히 차지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부를 기반으로 한양 근교의 세력가로 자리를 잡아온 것이었지요. 버들의 어미는 그 화를 피해 이름을 숨기고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 진사 댁에서 일하던 나이 든 몸종 하나가 증언을 자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온 진실을 더 이상 안고 살 수 없다는 말이었지요. 버들 낭자의 어미는 윤 판서 마님의 막내 따님이었습니다. 난리통에 혼자 도망쳐 나와 이름을 감추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 낭자가 바로 윤 씨 가문의 마지막 피부치이옵니다. 버들은 그 증언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어미가 그토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놀이개 하나를 왜 목숨처럼 간직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왜 그것을 버들의 손에 쥐어주었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백운 도사는 바로 그 포도청 낭청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낭청은 죽기 전에 문서를 백운 도사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윤 씨 가문의 후손이 나타나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다면 그때 이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지요. 백운 도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을 때 버들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준 것이었지요. 백운 도사는 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수십 년 전 자신이 뵌 윤 판서 마님의 눈빛과 같았으니까요. 숟가락을 떨어뜨렸던 그 순간은 경악이자 감사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온 것이었지요. 버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선처럼 놓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회수되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놀이개가, 백운 도사의 큰절이, 그리고 밤마다 담장을 넘어오던 이선의 눈빛이 모두 이 한 점을 향해 흘러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버들이 혼자 그 말을 뱉었습니다. 이제야 어미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자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최 진사는 조정의 뜰에서 문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억울하다 우겼지만 증거가 층층이 쌓이고 몸종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지요. 소인은 선친의 일을 알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부정하게 빼앗긴 것임을 알면서도 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버들 낭자를 죽이려 독을 넣은 음식을 보낸 자는 누구냐. 최 진사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지요. 왕의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최 진사와 그 부인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중 윤 씨 가문에 속했던 전답과 저택은 윤 씨 가문의 복권과 함께 버들에게 돌아갔지요. 옥년 낭자는 서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최 씨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그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엌댁이 종년이 양반가를 뒤집었다는 말이 오가기도 하고 역적의 억울함이 20여 년 만에 풀렸다는 말이 오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그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꼬. 간택장에서 버들이 보여준 눈빛을 본 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옥사에 갇혀서도 독이 든 음식을 거부하고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지요. 윤씨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땅 속에서 되살아난 명이었습니다. 역적의 오명이 씻기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이 조금은 가라앉는 날이었지요. 버들은 가문의 묘소를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버들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날이었지요. 이 눈물만큼은 흘려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자빈 책봉의 날, 한양 도성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궐 앞 어가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서서 바라보았지요. 가마 위에 올라앉은 새 세자빈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가문의 후손이라 하더라. 그 종년 아이가 맞느냐? 종년이 아니라 억울하게 신분을 잃었던 분이시라 하던데. 어찌 됐든 백운 도사가 국모의 상이라 하지 않았더냐. 역시 하늘이 아시는 것이야. 버들은 가마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가마 밖으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 단풍이 흩날렸지요. 버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어가 행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봉 의식이 끝난 저녁, 버들은 처소에서 나와 궁궐 연못가로 걸었습니다. 달이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만월의 하루가 모자라는 달이었지요. 연못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물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버들은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물속의 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물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세자빈의 예복을 입은 여인이 거기에 있었지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댕이를 뒤집어 쓰고 솥을 닦던 손이 이제는 고운 비단 소매 안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버들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끈이 낡고 매듭이 풀어져 가는 놀이개였지요. 화려한 세자빈의 예복과 나란히 노인이 더없이 초라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에게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버들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셨습니다. 연못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마치 대답처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은 버들의 옆에 서서 함께 연못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달빛 아래에 서 있었지요.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별당 담장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달을 보던 것처럼 이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소? 버들은 잠시 있다가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부엌에서 솥을 닦던 날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날들이요. 잊고 싶소? 아니요. 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날들이 있었기에 저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몸으로 압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선이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담장을 넘어 마주쳤던 날의 무언가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버들은 달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연못의 달이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뒤로 버들은 오랫동안 조선에서 가장 현명한 국무로 칭송받았습니다.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세금을 함부로 거두지 않았고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억울한 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솥을 닦던 손으로 서책을 잡은 그 낭자가 왕실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천은 혈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덕과 의지에 있는 것이었지요. 하늘이 점지한 그릇은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들이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만월을 하루 앞둔 달이 그날 밤 궁궐 연못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